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컴컴한 터널 안을 헤매다가 사회로 나오게 된 사람입니다. 운둔형 외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바로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저는 심하게 왕따와 학교 폭력을 당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활발하고 친구도 많은 편이었어요. 공부도 엄청 잘하진 않았어도 나름 열심히는 했고 중간 이상은 했었고요. 저는 항공사 승무원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학교는 항공운항과를 들어가고 그 전에 미리 영어랑 중국어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생각하며 나름 꿈에 대한 목표도 확실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꿈이 무너진 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였습니다. 같은 반의 소위 일진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밉보였고 그때부터 지독한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그 친구는 제가 활발한 척 하는 것도 싫고 깔깔거리며 웃는 것도 거슬린데요. 제가 키가 큰 것도 승무원 된답시고 떠들고 다니는 것도 꼴보기 싫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고 활발한 보통의 여학생이었을 뿐인데 그 친구는 제 모든 게 다 안이 꼽고 거슬린다고 했어요. 저는 그 친구와 그 친구 무리에게 자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한 번은 너무 힘들어 선생님께 다 얘기했는데 얘기했다는 이유로 끌려가서 죽도록 맞을 뻔한 적도 있었죠. 맞벌이로 바빴던 저희 부모님이 뒤늦게 그 사실을 아셨는데 속상해서 그러셨겠지만 처음엔 도리어 저보고 왜 바보같이 맞고 다니느냐고 질책하셨어요. 엄마 아빠도 너무 속상해서 하신 말씀인 건 알지만 저는 그게 정말 큰 상처였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을 했나 보다, 내가 거슬릴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인가 보다 자책하게 되었거든요. 꾸역꾸역 어떻게 졸업은 했어요. 하지만 성격도 아예 변했고 그 일들은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죠. 결국 대학 진학도 포기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살도 찌고 성격도 이상해지고 주변의 친구들도 다 저를 외면했어요. 세상에 철저히 저만 남겨진 기분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집에서 갇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싶지도 않았고 나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고 우습게 보는 것 같고 그저 방에 처박혀 지난날의 상처를 곱씹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저를 나무라시고 닥달하시고 한 번은 다 같이 죽자고까지 하신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죽는 게 별로 두렵지 않았죠. 오히려 기운이 없고 의지도 없는 상태여서 죽는 것조차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무기력했거든요. 반짝반짝 빛나야 할 20대 초반 몇 년을 커튼까지 닫힌 어두운 방 안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그런 마음을 이겨내고 밖으로 나가고 싶었던 건 저였어요. 그만한 용기와 의지가 없었던 거죠. 어느 날 거울 속에 비친 제가 너무 볼품없고 초라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겠다 싶으니 제가 너무 가여웠어요. 그날 정말 몇 시간을 울었어요. 그리고 몇 년 만에 용기를 냈습니다. 방 밖으로 나왔고 엄마에게 도움을 청했죠. 엄마도 펑펑 우시면서 잘 생각했다고 엄마가 도와준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후로 엄마의 손에 이끌려 나왔지만 조금씩 밖으로 나왔습니다. 10분 나와 있을 때도 있었고 30분 나와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악착같이 나왔고 햇볕을 쬐고 나중에는 정신과도 다녔어요. 저는 정말 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운동도 하고 바깥 생활도 하다 보니 어느새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그런 노력 끝에 저는 조금씩 아르바이트도 하고 사람들과도 지내게 되었어요. 제 원래 성격은 사람 좋아하고 밝아서 그런지 마음을 좀 열고 나니 사람들과 지내는 것도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간간히 하는 단기 아르바이트 말고 취업 자리도 좀 찾아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 상황이 취업까지 쉽지는 않았죠. 고등학교만 졸업인데다 몇 년간 집에 있어서 경력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단기로 몇 군데 일해본 게 다다 보니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요. 그래서 사무 오피스 관련 공부를 조금씩 하면서 좀 오래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군데 아르바이트 이력서를 냈는데 연락이 온 곳은 베트남 쌀국수를 파는 음식점이었어요.
가보니 매장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 주방장님과 주방 보조 직원 한 명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홀서빙을 하면 된다고 했고요. 사장님은 한 젊은 남자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면접을 보시면서 저한테 질문은 없고 본인 얘기를 한참이나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은 자기는 배우 지망생이라고 했어요. 키도 크고 뺀질하게 생긴 편이었는데 방송연예학과 졸업하고 엑스트라나 단역으로만 몇 번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한 게 다라고 했죠. 그러고 있으니 그 가게는 부모님이 차려준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게 일에 관심은 전혀 없었죠. 자기는 운동 다니고 몸 만들어야 되고 또 영화 관계자도 만나야 되고 이래저래 바쁘니까 가게는 주방장님과 직원들에게 거의 맡기다시피 하고 자주 안 온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키도 크고 외모도 괜찮다며 뽑겠다고 했어요. 저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일을 시작했는데 정말 그 사장님은 일주일에 3-4번 정도밖에 안 오셨어요. 대신 오면 이런저런 잔소리는 꽤 많이 하셨죠. 다 필요해서 올려놓은 것들도 지저분하니 갑자기 치우라고 하고 괜히 주방에 가서도 이러쿵 저러쿵 잔소리도 많이 하셨습니다. 자주는 안 오시지만 올 때마다 신경질을 팍팍 내면서 화를 내니까 나중에는 들어오실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죠. 그래도 주방장님이나 직원분은 그나마 성격이 좋으셔서 일이 좀 힘들긴 해도 같이 재밌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쁜 피크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아주머니분과 아들이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덩치는 초등학생 정도인데 바닥만 쳐다보고 있고 행동이 조금 특이했어요. 아주머니와 아들은 자리에 앉았고 쌀국수와 볶음밥을 주문하셨죠. 저는 차를 갖다 드렸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고마워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아들이 이상한 소리를 내며 차가 든 주전자를 자기가 막 잡으려고 허둥거렸어요. 그 바람에 주전자는 확 바닥으로 쓰러지면서 물이 쏟아졌고요.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 일어나시더라고요. 어머 미안해요. 아주머니는 자리에 쭈그려 앉으셔서 급하게 주전자 몸통을 잡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만요. 주전자 뜨거워요. 제가 할게요. 그리고는 뚜껑 부분을 조심스럽게 잡아서 주방으로 들고 갔죠. 그리고 걸레를 들고 와 바닥을 닦는데 아주머니께서 너무 안절부절 하시는 거예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다치신 데는 없으시죠? 예. 다시 갖다 드릴게요. 그러면서 아이에게도 말했죠. 학생은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는 없죠? 그렇게 걱정돼서 물었는데 아이는 제 눈을 보지 않고 이상한 소리를 하며 바닥만 보더라고요. 아이의 모습에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조금 아파서요. 대답을 잘 못해요. 아, 네. 저는 걸레를 들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힐끗 봤는데 그때 알겠더라고요. 아이가 일반적인 아이와는 다르고 조금 아픈 아이라는 것을요. 저는 뜨거운 차 대신 물병과 컵을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음식이 나왔을 땐 포크랑 앞접시도 챙겨서 음식을 가져다 드렸죠. 음식 나왔습니다. 고마워요. 아주머니는 앞접시에 국수를 담아주었고 아이는 좀 어설프지만 포크로 잘 먹더라고요. 아주머니는 그 모습을 대견하고 짠하게 보고 계시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마음이 왠지 뭉클했습니다. 덩치는 큰 아이인데 아주머니는 3살배기 아이처럼 대하면서 이것저것 챙기시는 바람에 시켜놓은 밥도 거의 못 드시더라고요. 아이는 거의 반을 흘리다시피 하면서 국수를 다 먹었고 아주머니는 볶음밥을 몇 숟갈 안 드셨어요. 그리고는 익숙한 듯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서 아이가 흘려놓은 걸 다 닦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까지 닦으려고 하시길래 제가 서둘러 갔죠. 손님,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너무 많이 흘려놔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밥 먹으면서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웃으면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잘 먹는 거 보니 이 누나도 기분이 좋다. 다음에 오면 특별히 더 많이 줄게. 아이는 아무 대답도 없이 바닥만 보고 있었지만 저는 왠지 그 아이가 귀여웠습니다. 저는 바닥은 제가 닦으면 되니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여쭤봤죠. 볶음밥 이거 포장 좀 해드릴까요? 거의 못 드신 것 같은데. 별것도 아닌 말이었는데 아주머니는 약간 뭉클하신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래 줄래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는 볶음밥을 포장 용기에 담아드렸어요. 제가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테이블하고 바닥도 웬만치 다 닦아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그분들은 일어났고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잠깐 망설이시다가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저기, 네, 사장님은 어디 계세요? 갑자기 사장님을 찾으시는 거예요. 사장님은 오늘 안 오셨어요. 왜 그러세요? 아니, 직원분이 너무 착해서 내가 칭찬 좀 하려고. 그 말에 저도 민망해서 웃었죠. 제가 뭘요? 고마워요. 덕분에 식사 잘하고 가요. 아주머니는 아이에게 인사하자고 했는데 아이는 여전히 바닥만 보고 인사는 없었어요. 그렇게 아주머니와 아이는 가게를 떠났죠. 그 모습이 저는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특별히 잘해드린 것도 아닌데 다른 가게에서 눈치를 많이 받으셨었나 보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주 그 아주머니와 아이는 다시 저희 가게를 찾아오셨어요. 똑같이 쌀국수랑 볶음밥을 시키셨고 저는 이번에도 뜨거운 차가 아닌 물을 가져다 드렸죠. 아주머니는 그날도 역시 볶음밥은 거의 못 드셨고 저는 포장을 해드렸습니다. 그 아주머니와 아이는 매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저희 가게를 오셨어요. 매주 오시다 보니 조금 가까워지게 되었고 제가 한 번은 궁금해서 여쭤봤죠. 여기 매주 볼 일이 있으신가 봐요. 이 건물 6층에 센터가 있는데 거기 우리 애가 다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매번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오셨군요. 보다시피 우리 애가 발달 장애가 좀 있어요. 네. 원래는 센터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는데 전에 여기서 국수 먹고 싶다고 그래서 왔거든요. 애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서 가끔 불안하다 보니 밖에서 밥을 잘 안 먹으려 하는데 여기는 직원분이 워낙 친절하게 잘해줘서 그런가 아이도 편해하네요. 잘 먹고. 그 말에 저는 멋쩍어서 말했죠. 제가 뭘 친절했다고요. 아픈 아이 키우다 보니까 친절하고 우리 아이 이상하게 안 보는 분만 봐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는 아주머니의 말씀이 어쩐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혹시 아이 이름 여쭤봐도 되나요? 서준이에요. 장서준. 네, 저는 서준이에게 그랬죠. 서준아, 혹시 더 먹고 싶으면 누나한테 말해. 누나가 특별히 너만 더 준다. 알았지? 제 말에 아이는 여전히 대답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통통한 볼도 그렇고 동생처럼 귀엽더라고요. 그 후로도 아주머니와 아이는 매주 왔어요. 그리고 조금의 변화도 찾아왔죠. 아이가 조금씩 저한테 우물우물 거리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쑥스러워 하면서도요. 그게 참 귀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스프링롤을 서비스로 드렸어요. 제 사비로 사서요. 이거는 서비스예요. 아, 무슨 서비스예요? 됐어요. 아니에요. 서준아, 이거 누나가 사주는 거다. 맛있게 먹어. 아유, 정말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그리고 카운터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들어오는 겁니다. 원래는 오는 날이 아닌데 갑자기 왔더라고요. 혼자 싱글벙글해서는요. 오셨어요? 그러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혼자 막 떠벌떠벌 하더군요. 야, 나 오늘 살 더 빠진 거 같지 않냐? 네? 아, 네. 야, 지금 볼 수 있을 때 많이 봐도 나 조만간 작품 들어가거든. 작품요? 그래. 지금 오디션 맛빠지긴 한데 거의 될 것 같아. 감독이나 마음에 들어 하거든. 근데 오디션을 도대체 몇 번 보는 거야? 킹밖에. 사람 간 보는 것도 아니고. 뭐 거의 나로 확정인 것 같긴 하지만. 사장님은 말은 킹 받는다고 하면서도 완전 싱글벙글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만 배우라고 하고 어디 출연한 것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꽤 비중이 있는 역할인 듯 했어요. 오디션도 여러 번 봐야 했는데 갈 때마다 잘 보이려고 엄청 신경 쓰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축하드려요. 내가 주인공보다 더 튈 거다. 아이씨, 내가 이거 하려고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저는 그냥 어색하게 웃고 말았죠. 사장님은 저보고 나오라고 하더니 포스기를 확인하더라고요. 그런데 뭐야? 야! 네? 저기 아줌마랑 애 있는 테이블 저기 스프링롤 안 찍혀 있는데 왜 먹고 있어? 아, 제가 서비스로 드렸어요. 제 사비로 따로 찍으려고요. 그 말에 사장님이 비웃더라고요.
네가 사장이야? 뭔데 서비스야? 너 아는 사람이야? 자주 오시는 단골이세요. 단골은 무슨? 꼴랑 기본 쌀국수 하나랑 볶음밥 하나 시켜놓는데. 그러면서 사장님은 마음에 안 든다는 듯 그 테이블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저 애새끼는 뭘 저렇게 다 흘리고 먹어. 등치는 크구만. 저는 사장님 하는 말이 테이블까지 들릴까봐 걱정되더라고요. 모자란 앤가? 저는 사장놈 말하는 게 너무 싸가지 없다 생각하며 뒤에서 노려보고 있었죠. 그런데도 사장은 야, 다음부터 저 사람들 오면 그냥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하고 받지 마. 그러는 겁니다. 저는 황당해서 되물었죠. 왜요? 쟤 딱 봐도 모자란 애 같은데 가게에서 뭔 행동을 할 줄 알고. 지금 다른 손님 없으니 망정이지 괜히 이상한 행동이라도 해봐라. 그런 애 아니에요. 뭐래? 다음부턴 그냥 자리 없다 그래. 나는 저런 애들이 제일 무서워. 약간 모자란 애들 있지? 저런 애들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하고 제일 무섭다니까? 저는 막말하는 사장을 보며 네가 제일 모자란 인간이다 속으로 욕을 하고 있었어요. 카운터와 테이블 거리가 멀지 않다 보니 혹시 들으셨을까 싶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하지만 아주머니도 따로 별말은 없으셔서 못 들으셨나 보다 안심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와 아이는 다음 주에 또 오셨는데 사장이 그렇게 말하든 말든 저는 반갑게 아주머니와 아이를 맞이했습니다. 음식을 서빙하고 가려는데 아주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소원씨, 좀 이따가 가게 브레이크 타임이니까 간식 같은 거 좀 먹을 수 있죠? 아, 네. 우리 남편이 여기로 오기로 해서요. 오는 길에 내가 간식 좀 사다 달라고 했거든요. 다른 직원분들하고 같이 드세요. 뭘 그렇게까지. 괜찮은데. 아니에요. 내가 우리 남편한테도 소원씨 얘기했거든요. 우리 서준이가 센터보다 여기 오는 걸 더 좋아한다고. 저는 멋쩍어서 웃었죠.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그러던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그날 또 사장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오자마자 아주머니와 아이를 보고는 미간을 확 찌푸리는 겁니다. 오셨어요, 사장님? 야, 너 내 말 무시하냐? 갑자기 저한테 큰 소리로 짜증을 확 내는 겁니다. 저도 당황했고 식사하던 아주머니도 놀라서 쳐다봤죠. 네? 너 따라와봐. 그러면서 사장은 주방 가까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 다짜고짜 화를 내는 겁니다. 저 사람들 받지 말라고 했잖아. 식사하러 오신 분들을 어떻게 안 받아요? 아, 말 길게 할래? 내 가게고 내가 싫다는데 네가 뭔데? 너 나한테 돈 받는 알바 아니냐? 난 저런 모질한 애들이 싫고 무섭다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지금도 봐. 온 바닥에 다 흘리고 먹는 거. 아, 진짜 짜증나네. 애새끼가 아프면 집에서 밥 처먹던지 꾸역꾸역 식당 와서 민폐 끼치고 있어. 그 말에 저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도 그 말을 들으신 모양이더라고요. 표정이 엄청 안 좋으신 겁니다. 다음부터 받지 마. 알았어? 전 너무 화가 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사장이 야, 내 말 안 들리냐? 저분들이 뭘 어쨌다고 제가 그렇게 해야 돼요? 뭐? 저 그런 말 못하겠어요. 식사하러 오셨는데 제가 무슨 권리로요? 얘 골 때리네. 권리는 뭔 권리야. 여기 내 가게야. 내가 싫은 손님 안 받겠다는데 네가 뭔데. 넌 하라면 해. 사장이 큰 소리를 내자 주방에서 주방장님도 나오시더라고요. 사장님 왜 그러세요? 얘 말 골 때리가 하는 거 못 들으셨어요? 내가 내 식당에서 싫은 손님 안 받겠다는데 일개 알바 주제. 야, 저런 애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하면서 국물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끼얹으면 어쩔래? 네가 책임질 거야? 그런 행동 안 하거든요? 네가 어떻게 하는데? 네가 제 엄마야? 그 말에 앉아있던 아주머니도 벌떡 일어나시더군요. 저기요, 지금 저희 보고 하신 말인가요? 아주머니는 몹시 화가 나신 듯 했지만 사장은 여전히 빈정거리며 그러더군요. 예, 맞는데요? 아니, 우리가 돈을 안 내고 식사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 끼친 것도 아닌데 피해 끼칠지 어떻게 하냐고요. 막말로 손님 애가 갑자기 난동이라도 부려봐요. 아줌마가 책임질 수 있어요? 우리 애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옆에 있고요. 꼭 지네 애는 그런 애 아니래. 저기요, 여기 제 개인 사업장이고요. 제가 받고 싶은 손님만 받을 수 있거든요. 받기 싫은 손님은 안 받아도 된다고요. 안 입고 오면 딴 데 가서 드세요. 애가 모질이면 그냥 집에 가서 밥이나 먹이지. 아주머니는 정말 크게 상처받으신 표정이었습니다. 듣고 있던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이건 아니다 싶었거든요. 저 일 그만두겠습니다. 갑작스런 제 말에 사장님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보더라고요. 뭐? 사장님 같은 사람 밑에서 더 이상 일 못해요. 알바 자리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아세요? 사람한테 대놓고 모질이니 어쩌니. 모질이는 사장님 같은데요?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고. 저는 저도 모르게 화가 나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어쩌면 사장님의 그 무례한 행동에서 저는 지난날 저를 괴롭혔던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본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가만히 당했지만 이제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면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마음 먹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화를 내자 사장도 화가 나 씩씩거리더라고요. 너 말 다 했냐? 뭐 이런 게 다 있어. 저 아줌마가 네 언니냐? 그래 나가. 나도 너 같은 알바 필요 없어. 저는 나가려고 그대로 제 가방을 챙겼어요. 그러던 그 와중에 사장이 빈정대더군요. 찐따 같은 게 아무 때나 나서고 지랄이야. 저도 폭발했습니다. 찐따? 부모가 가게 하나 차려주고 사장님 소리 들으니까 사장님은 뭐 되는 줄 아세요? 배우는 개뿔. 개나 소나 배우예요? 뭐가 어째? 이게 진짜? 그 와중에 아주머니도 와서 따지셨죠. 사과하세요. 말 그따위로 한 거. 쌍으로 짜증나네. 뭔 사과요? 식사하러 와서 우리가 왜 그딴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아줌마, 돈 안 받을 테니 그냥 애 데리고 나가세요. 아, 진짜 쌍으로 난리야. 사과하시라고요. 못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가 오갔고 아이도 불안해하더니 울려고 하더라고요. 아주머니는 아이를 달래러 급하게 갔는데 그 순간 누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남자는 황급히 아주머니가 있는 쪽으로 달려가더라고요.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방금 있었던 일을 남편분에게 말하시는 듯 했고요. 듣던 남편분도 몹시 화가 난 듯 했습니다. 뭐라고? 이봐요 사장님! 왜요? 그렇게 사장과 남편분이 마주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을 본 사장 눈이 갑자기 있는 대로 커지는 겁니다. 피디님! 사장이 아주머니 남편분을 보며 피디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어안이 벙벙한 채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자세히 알게 됐는데 사장이 겨우 출연하기로 한 그 영화 제작사의 총괄 제작 PD가 아주머니의 남편분이셨던 거였죠. 남편분은 처음에는 사장을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잠깐만. 용석이 인물로 오디션 봤던? 아, 예. 사장이 대답하자 남편분의 얼굴은 정말 사정없이 일그러지더라고요. 참나. 오디션장에서는 그렇게 싹싹하고 사람 좋게 굴더니.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장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표정은 한마디로 세댔다는 표정이었죠. 지도 어떻게 알았겠나요? 본성 드러내며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굴고 막말했는데 여기서 자기가 출연하기로 한 영화 총괄 PD가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사장은 몹시 당황해하다가 갑자기 사과를 하더라고요. 저기 사모님, 죄송해요 몰라봬서. PD님 사모님이셨구나. 어쩐지 엄청 미인이시더라니. 안녕? 네가 아들이구나. 아주 가짠더라고요. 이제 와서 빌빌거리면 잘 보이는 척 해봤자 아닌가요? 그 아주머니도 그러시더군요. 우리 애 모자라다고 여기서 식사도 못하게 하셔놓고 왜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세요, 사장님? 아, 그런 게 아니라요. 식당이라는 데가 뜨거운 것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조심해야 돼서.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식당 안 올게요. 그렇게 질색팔색 하는데 어떻게 오겠나요? 주변에 발달장애 아이 키우는 엄마들한테도 꼭 말할게요. 여기 식당 절대 오지 말라고.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사장은 쩔쩔 매는데 남편분도 그러시더군요. 그때 오디션 볼 때 뭐 가게도 하나 한다더니 그게 이건가 보네요. 예? 아, 예. 저기 PD님. 이번 주에 최종적으로 확정 오디션 보기로 한 거 안 나와도 됩니다. 남편분의 말에 사장은 헐레벌떡 남편분을 붙잡더라고요. 네? 아, PD님, 그건 아니죠. 저 거의 확정이라고. 그냥 얼굴만 마지막으로 보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땐 이런 분인지 몰랐잖아요. 제가 무례했습니다. 그래도 그걸 이렇게 하시면. 영화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 작업하는 거예요. 그쪽 하는 거 보니 작업하는 데 있어서도 평탄할 것 같진 않네요. 애엄마 말 들으니 사장님이 본인 가게에 본인 원하는 손님만 받고 싶다고 하셨다면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들여 만드는 작품에 내가 원하는 배우들과 스태프들하고 일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오디션에는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남편분은 그렇게 말하더니 아주머니와 아이를 데리고 나가셨어요. 저도 가방을 챙겼고요. 사장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나가기 전에 저도 그랬죠. 오늘까지 일한 거 입금 똑바로 해주세요. 똑바로 안 되면 노동청 신고할 거니까. 사장은 불난데 부채질하는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저는 흥 하고 나왔습니다. 비록 알바는 잘렸지만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그렇게 바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와보니 앞에서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였어요. 어떡해요. 우리 때문에 알바 잘려서. 괜찮아요. 저런 인성의 사장이 있는 가게 저도 못 다니겠거든요. 근데 좀 아쉽긴 하네요. 이제 서준이도 보기 힘들 거고. 제 말에 아주머니가 번호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고맙다고 밥 한번 사겠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이것도 인연이다 싶어서 번호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후에 한번 보자고 하셔서 나갔는데 뜻밖에도 취업 자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아주머니께서 매주 다닌다는 그 센터가 아주머니 친동생분이 운영하시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곳에서 데스크 및 사무직 일을 하는 직원이 그만뒀는데 일자리가 필요하면 그곳에서 일을 하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너무 감사했죠. 그렇게 안 해주셔도 되는데 일자리까지 구해주셨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고졸에 마땅한 경력도 없다 보니 알바 자리도 구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아니에요. 소원 씨 같은 사람이면 우리 동생 센터에서도 일 참 잘해줄 것 같아요. 마음도 따뜻하고 부지런하고 센스 있고. 아니에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아주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고마워요. 아이가 아프고 나서 느낀 건데 생각보다 세상이 많이 야박하고 차갑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가만히 있는데도 색안경 끼고 안 좋게 보는 사람도 많고요. 우리 아이한테도 잘해주고 따뜻한 세상도 있다는 걸 보여줘서 고마워요, 정말. 아주머니의 손은 참 따뜻했습니다. 그 손을 가만히 잡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상처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친구들에게 따돌림과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그리고 방에서 오랜 시간 갇혀서 지냈을 때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도 누군가에겐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제 스스로가 꽤나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주머니는 저에게 고맙다고 하셨지만 오히려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저의 아주 작은 호의와 친절이 누군가에겐 그게 큰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쌀국수 집은 망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이 소문이 다 났고 장애와 차별하는 가게라고 주변에서도 유명해졌죠. 매일 센터로 출근을 하다 보니 늘 그곳을 지나가게 됐는데 어느새 보니 임대 딱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 사장놈은 그 영화에 출연도 못하게 됐고 업계에서 소문도 안 좋게 났다 보니 오디션 봐도 별거 없을 거라고 아주머니께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평판이 중요한 업계인데 이미 유명한 배우도 아니고 일개 단역 배우가 그런 인성 다 드러냈으니 누가 그 사람을 써주겠나요? 저는 아주머니께서 소개해 주신 센터에 지금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서준이는 매주 아주머니와 센터에 방문하는데 이제 저를 보면 인사도 잘하고 손도 잘 흔들어 주더라고요. 잘못된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 따졌던 그날, 저는 제 마음속에 있던 상처가 조금은 치유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날에 갇혀있지 말고 나를 믿고 제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앞으로는 더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아주머니와 서준이도 살아가면서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시선을 많이 느끼고 살아갔으면 하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2년제 대학 졸업 후 잠깐 다닌 회사를 퇴사하고 한동안 집에 있던 적이 있어요. 제 취업이 잘 되지 않으면서부터 미래에 대한 고민이 몹시 커졌습니다.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뭘 할 수 있나 막막했거든요. 그렇게 집에 있는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 우울감이 너무 심해졌고 그나마 그 전에 회사 다니면서 모아뒀던 돈도 다 까먹게 되었죠.
급한 마음에 아르바이트를 찾게 되었고 다행히 집 근처의 한식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취방 월세라도 내고자 급하게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 아르바이트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처음에는 서빙 일을 시작을 했지만 주방에 일손이 딸리게 되면 주방으로 들어가 조리 보조도 했었거든요. 저는 서빙보다는 음식 만드는 거 거드는 게 훨씬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주방장님도 저보고 음식에 대한 기본적인 센스가 있고 곧잘 맛을 낸다고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혹시 따로 요리 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배웠냐고 하시면서요. 혼자 자취를 할 때도 라면 같은 인스턴트로 때우기보다는 쌀 씻어 밥 안 치고 간단한 반찬이나 찌개도 만들어 먹긴 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손맛이 좋거나 요리 쪽으로 재능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그런데 주방장님의 칭찬에 내가 생각보다 음식 만드는 데는 재주가 있나 보다 싶었죠.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았다는 생각에 더욱 즐겁고 재밌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시간이 흘렀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저희 식당에서 배달을 하던 그 남자가 저에게 불쑥 그러더군요. 오늘 일 마치고 시간 되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 남자의 이름은 김건우고 저랑 나이 차이도 크게 안 나는 데다 같은 식당에서 일을 하다 보니 친하게 지내기는 했어요. 그런데 식당 밖에서 따로 보자고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다고 하니 저는 처음에는 솔직히 김치국물 좀 마셨습니다. 혹시 나를 좋아했나? 그래서 고백이라도 하려는 건가? 하고 말이죠. 성격도 수더분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저도 그렇게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묘한 기분으로 일을 마치고 근처 카페에서 그 남자와 마주 앉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제게 꺼낸 말은 정말 제 예상과는 아예 다른 말이었습니다. 혜숙 씨, 저랑 식당 해보실래요? 생각지도 못한 말이라 깜짝 놀랐죠. 네? 저 알고 있습니다. 혜숙 씨 요리 실력이요. 한 번씩 주방 일도 같이 하시잖아요. 주방장님이 칭찬하기도 했지만 제가 먹어봐도 혜숙 씨가 만든 음식 정말 맛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손맛이 탁월하신 것 같아요. 약간 타고나셨다고나 할까요? 아, 그런가요? 저 작게나마 꿈이 있거든요. 제 가게 갖는 거요. 그 꿈을 위해서 지난 10년간 열심히 일하면서 돈 열심히 모았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작은 가게 하나 열 정도는 충분해요. 근데 제가 가게 운영해 가는 건 잘할 수 있는데 음식 솜씨는 영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혜숙 씨를 보고 아,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면 나랑 같이 꿈을 이뤄줄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그 남자의 제안에 저도 생각이 많아졌어요. 왜냐면 저도 식당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언젠가는 내 가게를 갖고 싶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돈도 열심히 모으고 있었고요. 그 남자도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 얘기까지는 서로 안 했으니까요.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긴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다 그랬죠. 그 남자는 혹시 모르니 가게 사장님이나 주방장님께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저도 알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을 했습니다. 뒤늦게나마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기에 언젠가는 제 식당을 열겠다는 꿈을 가진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게다가 동업자까지 생겨서 기회가 생길 줄은 몰랐죠. 동업이라는 게 정말 신중해야 되는 일은 맞지만 그분도 일하실 때 지켜보면 성실하신 데다 센스도 있어서 가게 운영도 잘하실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그 남자에게 말했죠. 좋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저도 투자할 테니까 공동 경영으로 했으면 하는데요. 아,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뭐죠? 연애는 하지 않는 조건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 딴에는 처음에 김칫국 마신 게 좀 창피하기도 했고 일만 하자는 생각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 남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웃으세요?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사람 일 어떻게 될 줄 알고. 그 남자는 능글맞게 장난을 치며 그렇게 말했고 저도 그냥 어이없는 웃음을 짓고 말았죠.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오랜 준비 끝에 함께 식당을 열게 되었습니다. 둘 다 성공에 목말랐던지라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끊임없이 메뉴 보완도 하고 식당 관리도 철저하게 했죠. 홍보도 열심히 하고요.
연애고 뭐고 그런 생각은 하나도 안 들 정도로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 제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한 덕분이었는지 점차 손님들이 늘게 되었고 나중에는 저희 가게에서 식사를 하려면 대기까지 해야 되는 맛집이 되었죠. 저희는 그렇게 5년 정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식당은 역세권으로 확장 이전까지 했고요. 둘 다 돈 버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 남자와 저는 서로에게 좋은 동업자였죠. 주변 분들은 다 저희를 부부로 봤어요. 젊은 남녀 둘이서 같이 식당을 하니 당연히 그렇게 보셨겠죠. 저는 그럴 때마다 저희 부부 아니라고 일일이 다 해명을 했는데 그 남자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웃기만 했습니다. 오해하면 뭐 어떠냐고 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가 일 마치고 맥주나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가게 근처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근데 혜숙 씨. 네? 우리 그냥 결혼할까요? 라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되물었죠. 네? 그렇잖아요. 일도 같이 하고 거의 매일 같이 있고 부부나 다름없지 않나? 주변 분들도 다 우리 부부인 줄 알고. 그리고 이렇게 맨날 붙어 있는데 결혼은 다른 사람이랑 하는 것도 좀 웃기지 않아요? 저는 속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결혼하자고 하다니요. 그렇게 멋없는 프로포즈는 처음 봤죠. 하지만 오랜 시간 같이 일을 하며 그 남자의 성격을 알고 있었던 저는 참 서툰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무심한 프로포즈가 그렇게 싫지만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괜히 튕겼죠. 연애 안 하기로 하고 동업하지 않았냐고 하니 그 남자는 자기는 동의한 적 없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건 연애가 아니라 결혼 아니냐 하더군요. 농담 그만하시라 했지만 그 남자는 진심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후에 꽃다발 하나 사들고 와서 저에게 다시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매일 손에 물만 묻히기 바빴는데 화사하고 아름다운 꽃다발을 보니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아, 나도 여자구나 싶고요. 그렇게 저는 결혼 승낙을 했고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식당은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기에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었고 결혼 준비도 순조로운 편이었습니다. 원래는 2호점을 내려고 했었던 돈이 있었는데 그 돈으로 꽤 괜찮은 위치의 아파트를 매매했고 신혼가정 가구도 좋은 걸로 다 장만을 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잘 나가는 식당의 동업자에서 부부로 새롭게 가족이 된 그 남자와 제 앞에는 여태까지의 꽃길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 갔을 때부터 이미 저희의 관계는 끝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지로 하와이를 가게 됐어요. 죽어라 일만 하다가 처음으로 먼 해외로 여행을 갔다 보니 둘 다 너무 행복했죠. 그런데 장사를 하면서 동업자 관계로 매일 붙어 있는 것과 부부가 되어서 함께 있는 건 아예 다른 일이더군요. 그 남자는 신혼여행 기간 내내 저를 놔두고 여자 관광객 팀에게 자꾸 가서 말을 건다거나 쓸데없이 음료를 돌린다거나 하는 행동을 했고 대놓고 추파도 많이 던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식당 같은 데서 여 종업원에게 일부러 팁을 많이 주고 주변에 몸매 좋은 여자들이 지나가면 정신없이 보더군요. 같이 식당을 운영할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없으니 몰랐는데 여행지에 지켜보니 엄청 여자를 밝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걸 숨기지도 않았고요. 저는 그런 게 거슬려서 뭐라고 했죠. 왜 자꾸 모르는 여자들한테 말을 거냐. 여 종업원이라고 팁을 그렇게 많이 주냐 하면서요. 그러니까 그 남자는 자기 돈으로 자기가 쓴다는데 왜 간섭이냐고 결혼하자마자 질리게 하는 거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 다툼을 기점으로 그 남자와 저는 여행 기간 내내 싸우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지 가서 싸우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는 하지만 그 남자와 저도 내내 부딪히게 되었죠. 둘 다 처음으로 가는 해외여행이다 보니 기대도 많이 했는데 그 여행은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귀국 이틀 전부턴 아예 서로 대화도 안 할 정도로 사이가 악화되었거든요.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고 새 아파트에서 신혼생활도 시작은 했지만 남편과 제 사이는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가게에서도 필요한 대화만 할 뿐이었죠. 오히려 그 전에는 동업자로서 서로 다독여주고 잘 지냈다면 정작 부부가 되고 나서는 완전 원수지간처럼 싸늘하게 지내게 된 거예요. 저도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나 한숨이 나왔죠.
가게에서도 집에서도 서로 남남처럼 지내던 와중에 남편은 언젠가부터 신혼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이래선 안 되겠다 싶었어요. 차라리 싸우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론 가게 영업에도 문제가 있고 부부 관계에도 문제가 있게 되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오늘 저녁에 얘기를 좀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저는 싸우더라도 대화를 좀 하고 풀고 싶은데 남편은 완전 저에게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답답했고요. 남편에게 오늘 저녁에 꼭 얘기 좀 하자고 다시 말했고 제가 먼저 퇴근 후에 집으로 왔습니다. 와인도 한 병 준비하고 안주도 만들어놨죠.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속마음을 얘기하면 좀 낫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데 마감하고 오기로 한 남편이 계속 안 오는 겁니다. 연락도 없고요.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던 저는 혹시 아직도 가게에 있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폰으로 가게 CCTV를 확인하게 됐죠. 그런데 저는 거기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빈 가게에서 웬 처음 보는 여자와 어깨동무까지 하고 술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둘은 엄청 가깝고 다정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길로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정문 말고 주방 쪽으로 나 있는 후문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뒤에서 들어가는데도 남편과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술을 마시며 시시덕거리고 있더군요. 그 와중에 그 여자한테 말하는 게 들리는 겁니다. 걔는 밥순이 시키려고 결혼한 거라니까. 라고요. 그 밥순이는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었겠죠. 저는 소리를 지르며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고 갑자기 제가 가게 주방에서 튀어나오니까 남편도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미쳤느냐 따졌고 그 여자한테도 너는 무슨 정신머리로 유부남하고 이 시간에 이러고 있느냐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은 쪽팔리니 그만 좀 하라고 자기가 저한테 더 화를 내면서 따라 나오라는 겁니다. 밖으로 나오라 해서 저한테 고작 한다는 소리가 네가 이렇게 상황 파악을 못하는지 몰랐다.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린지 뭔 소리 하는 거냐니까 남편 하는 말이 기가 막혔어요. 그냥 오랫동안 사업같이 했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살림 합쳐서 편하게 살자는 거였는데 이렇게 사사건건 간섭하고 참견질할 줄 몰랐어. 라는 겁니다. 저는 이 남자가 결혼을 뭘로 생각했나 싶더라고요. 저한테 결혼하자고 했을 때 저는 이 남자와 보통의 부부 사이와 가족 사이를 꿈꾸면서 알겠다고 한 건데 이 남자는 어차피 같이 일하는 상황이니까 살림 합쳐서 편하게 살자는 거였답니다. 이게 무슨 개벽다귀 같은 소린가요? 미쳤어? 누가 결혼을 그런 생각으로 해? 뭐? 밥순이 시키려고 결혼한 거? 너 제정신이야? 우리가 진짜 막말로 너무 사랑해서 서로 죽고 못 살아서 한 결혼도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나 너무 질린다. 남들 하는 건 다 하고 싶어? 그런 스타일인지 몰랐는데. 라는 겁니다. 신혼 초기에 버젓이 가게에까지 내연녀를 불러서 바람 펴놓고 도리어 제가 질리게 했다며 모두 다 제 탓으로 돌리는데 그 뻔뻔함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남편은 한술 더 떠서 자기가 먼저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서로도 맘 상하기 전에 그냥 결혼은 없던 일로 끝내자. 너나 나나 부부는 진짜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서요. 결혼이 장난이냐고 소리 질렀지만 이미 남편한테 질릴 대로 질린 저도 이미 우리 사이는 끝이 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업자일 땐 몰랐는데 부부로 같이 살다 보니 정말 이런 최악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다툰 끝에 저 좋다, 이혼하자, 나도 더 살고 싶은 마음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이혼 얘기를 하게 된 거였죠. 사이가 그렇게 틀어졌는데 예전처럼 가게를 계속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남자와 저는 재산분할에 관해서 의논을 했어요. 그 남자는 가게는 죽어도 포기 못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보다는 그 남자와 계속 부딪히는 게 더 싫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끝내버리고 싶었거든요. 결국 그 가게는 남자가 갖기로 신혼집 아파트와 그 안에 살림은 제가 갖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몇 년에 걸쳐 온갖 정성과 시간을 쏟아부어 성공시켰던 식당, 그 식당을 내주는 게 저라고 속편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가게는 죽어도 포기 못한다며 정 그러면 이혼은 해도 식당은 계속 같이 하자며 비아냥거렸어요. 저는 그런 인간과 조금도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고 가게를 쉽사리 포기할 인간이 아니란 것을 알았기에 제가 포기한 겁니다.
애초에 자금도 그 인간께 더 많이 들어가기도 했고요. 최종적으로 식당은 그 인간이, 집은 제가 갖기로 합의를 했던 겁니다. 주변에서는 저보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식당을 제가 갖고 차라리 집을 넘겨주지 그랬냐 하더라고요. 아파트도 상당한 시세였긴 하지만 식당은 계속 승승장구인 상태였기 때문에 앞으로 돈 벌 걸 생각하면 식당이 훨씬 낫다면서요. 하지만 그 남자도 식당은 죽어도 포기 못할 것 같았고 결국 제가 손 떼기로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집에선 저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함께 미래를 그리며 알아보고 준비했던 신혼살림들 사이에서 저 혼자 있다 보니 어쩌다 이렇게 됐나 눈물도 나고 힘들더라고요.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이혼했다는 뒷 얘기들도 듣기 힘들었고요. 저는 다시 일을 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민 끝에 사업 자금을 대출해서 새로운 식당을 열게 되었어요. 예전 식당만큼 크지도 번듯하지도 않고 입소문이 많이 나서 손님들이 줄을 잇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맨 땅에 헤딩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됐었죠. 하지만 제 손으로 준비해서 새로 열게 된 식당이었고 이제는 동업자 없이 온전히 저만의 가게라고 생각하니 더 애착이 가고 열심히 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이혼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또 제 스스로를 위해서도 보란듯이 잘 해내고 싶었어요. 그렇게 가게도 웬만치 자리를 잡아갈 때쯤이었습니다. 그맘때 하필 코로나가 터지게 되었어요. 확진자가 넘쳐나고 영업을 못하는 식당들이 넘쳐나게 되면서 저 역시도 임대료만 나가고 영업은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고민 끝에 저는 도시락 배달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맘때 매장에서의 취식은 힘들지만 배달과 포장 메뉴는 가파르게 상승할 때였고 저도 그 시류를 잘 탔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전보다 도시락 배달로 전환을 하고 나서 매출이 훨씬 뛰었거든요. 저는 혼자 일하다가 일손이 부족해 직원까지 둘 정도로 정신없이 일을 하게 되었죠. 그러던 와중 저는 여느 때처럼 점심 장사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밀려드는 주문에 배달 대행 콜을 여러 개 신청해놨죠. 그렇게 콜을 받은 배달 대행기사가 급히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전 남편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썼지만 서로 바로 알아봤죠. 전 남편도 제 가게인지 모르고 온 건지 저를 보고 몹시 당황하더라고요. 제가 당하고 있으니 제 옆에 있던 알바생이 전 남편에게 배달할 것을 넘겨주었고 전 남편도 음식을 받더니 황급히 나갔습니다. 저는 저 남자가 왜 갑자기 배달 일을 다시 할까 싶었죠. 그렇게 잘 나가던 가게는 어쩌고요. 일을 마치고 전에 가게 근처에서 친하게 지냈던 옆 가게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그 언니가 그러더군요. 너 몰랐구나. 너네 전 남편 가게 접은 지 몇 달 됐어. 왜? 코로나 때문이지 뭐. 손님은 없으니 파리만 날리고 너네 가게처럼 그렇게 잘 나가던 가게도 코로나 앞에선 속수무책이더라. 그리고 여기가 월세가 좀 비싸니 손님은 없어도 월세랑 관리비는 계속 나가고 결국 버티다가 가게 접더라고. 저는 그 말에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가게는 절대 포기 못한다고 해서 결국 제가 아파트를 갖고 그 남자가 가게를 갖기로 했는데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그 남자가 선택했던 그 가게는 결국 코로나 직격탄 맞고 폐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동안 안 보였는데 전에 보니까 배달일 다시 하는 것 같더라고. 솔직히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선 완전 꽃이지. 바람 펴서 너랑 이혼했잖아. 그 바람핀 여자 지가 무슨 안주인 마냥 카운터 지키고 있었거든? 근데 코로나 터지고 가게 망하면서부터 그 여자도 안 보이대? 너네 전 남편 너한테 그렇게 한 거 도로 되돌려받는 거지 뭐. 언니의 말에 저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걸 통쾌하다고 해야 할지. 순간의 선택으로 그 남자와 저는 상황이 아예 달라졌어요. 그 남자가 선택한 가게는 코로나로 결국 빚만 남기고 폐업을 했고 제가 선택했던 아파트는 천정부지로 값이 뛰었거든요. 알고 그런 선택을 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그 남자도 코로나라는 게 터질지 모르고 여태까지처럼 앞으로도 식당이 승승장구할 줄 알았겠죠. 저도 같이 피땀 흘려 만든 가게 그렇게 넘겨주고 참 힘들고 우울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차라리 잘된 일이었던 겁니다. 저는 제 음식 솜씨를 믿고 도시락 가게로 전환을 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지만 그 남자는 제가 없으니 다른 방안도 없었던 거고요.
지 혼자 잘난 맛에 잘된 건 줄 알았던 건지 가게 잘 되고 나니 결혼하자 꼬드기고 결혼하니 보란듯이 바람피고 이혼하자고 하고 가게는 홀랑 지가 가져가 버리고 한때는 내가 그 남자한테 이용만 당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해서 분했는데 언니의 말을 들으니 그제서야 허탈하면서 시원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 남자는 그 후로는 아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저 보는 게 껄끄럽고 불편할 테니 저희 매장으론 배달받으러 안 오겠죠. 저 역시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요. 믿었던 동업자이자 오랜 친구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보기 좋게 배신당했던 과거. 그 남자는 결국 스스로 복을 차버리고 쪽박의 길로 들어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심보 그런 식으로 쓰더니 벌 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그 남자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 해요. 제 일, 제 미래만 생각해도 정신없고 바쁜데 그런 남자까지 생각할 여유는 없으니까요. 앞으로는 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앞만 보고 걸어갈 생각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라코라는 이름의 수리부엉이 이야기를 아시나요? 뉴욕의 센트럴파크에서 명물이 된 부엉이인데요. 구멍난 동물원 울타리에서 탈출한 뒤 뉴욕의 센트럴파크에서 살게 된 영화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플라코는 평생 동물원에서 살았기 때문에 도심, 특히나 뉴욕 한복판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거라는 걱정이 많았다는데 그런 걱정을 보란듯이 이겨내고 자유롭게 도심을 누비며 살고 있다고 해요. 평생을 우리에서 갇혀 지낸 플라코는 자유의 몸이 되어 곳곳을 날아오르며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플라코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창살 없는 감옥과도 같았던 6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자유롭게 저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금전적으로는 풍족했던 지난 결혼 생활보다 여유는 다소 없을지언정 자유롭고 불안함이 없는 지금이 더욱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창살 없는 감옥과도 같은 결혼 생활을 했었는지, 그 결혼 생활의 끝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연기자가 꿈이었어요. 연극 영화과를 졸업했고 멋진 배우가 되고 싶었습니다. 나름 제 스스로도 외모가 괜찮다고 생각했고 어떤 역할이든 열심히 할 의지도 컸었죠. 하지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디션도 수도 없이 보러 다니고 엑스트라나 스쳐가는 단역 정도로는 몇 번 방송 출연도 한 적이 있지만 이렇다 할 기회는 잡지 못했어요. 언젠가는 내 길이 오겠지. 언젠가는 나한테도 좋은 기회가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딱히 이렇다 할 기회나 자리는 없었고 20대 후반이 다가오면서 저에 대한 확신은 사라지고 불안함만 남더군요. 20대 후반이면 분명 젊은 나이지만 연기를 하고 싶은 저에게는 기약 없는 한 해 한 해가 초조하고 힘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 나중엔 더욱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을 것 같다. 더욱 기회가 없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 늘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연기나 오디션에만 집중하고 올인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됐습니다. 집안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과거에 일을 하시다가 다친 후로 일을 하지 않고 집에만 계셨어요. 그 후로 술을 자주 드셨고 성격도 많이 변하셨죠. 식당에서 일을 하는 엄마가 실질적인 가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20살이 되고부터는 늘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제 생활비와 학비를 벌었고 돈을 모아 엄마에게 드리기도 했습니다. 어쩔 때는 아르바이트 때문에 오디션 기회를 놓칠 때도 있었죠. 저에게는 꿈만큼 생계도 중요했고 혼자 고생하시는 엄마를 모른 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엄마는 처음엔 제 꿈을 응원해 주셨지만 나중에는 그만하고 직장을 잡아 취업을 했으면 하고 바라셨습니다.
저도 안 되는 꿈을 계속 잡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한 취업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전공도 그렇고 그동안 취업 준비를 따로 한 적이 없다 보니 내세울 이력이 없더군요. 연기 공부하고 연극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오디션 보러 다닌 게 전부였으니까요. 내세울 이력이 너무 없다 보니 연락 오는 회사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비서를 구하는 일이었는데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서 저도 이력서를 넣었거든요.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죠. 그 회사는 사원수 100명 안팎의 회사였고 채용 업무는 대표와 이사의 비서 및 간단한 사무일이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는데 저 말고도 5명 정도가 더 와서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면접을 기다리면서 지원자들끼리 잠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었는데 다들 저보다 내세울 만한 이력이 많았기에 저는 좀 기가 죽었습니다. 어쨌든 제 차례가 되어 면접을 봤는데 회사의 대표님과 이사님이 직접 면접을 보셨어요. 나이 드신 남자분 1명과 제 또래로 보이는 남자 1명이 앉아 있었는데 딱 봐도 얼굴이 닮은 것이 부자 관계로 보이더라고요. 배우 준비를 했던 제 이력이 독특했는지 이사님은 저에게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습니다. 저는 열심히 대답했지만 대답하면서도 별 기대는 없었어요. 다른 지원자들이 경력도 있고 자격증도 많고 저보다 훨씬 나은 조건들이었기에 제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웬걸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출근하라고요. 제가 최종 합격이 됐다면서요. 얼떨떨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취업이 되었고 저희 가족들도 기뻐했습니다. 저한테는 5살 터울 남동생도 있었는데 남동생도 축하한다며 본인 알바비를 털어 제 구두도 한 켤레 사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연기를 하며 살고 싶다는 제 꿈은 잠시 접어두고 이왕 취업했으니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자 다짐했죠. 제가 일하는 사무실은 대표님과 이사님 2분이 한 사무실을 쓰고 있었습니다. 문 옆에 제 책상이 있었고 대표님 업무와 이사님 업무 둘 다 제가 해야 했죠. 그리고 간혹 비서 업무 외의 간단한 사무 업무도 도와서 해야 했고요. 처음 해본 회사 생활이라 걱정도 많았지만 별로 힘들거나 어렵진 않았습니다. 다른 건 다 떠나서 이사님이 특히 저에게 잘해주고 신경을 많이 써주셨거든요. 같이 일하는 상사가 좋은 사람이다 보니 일하는 것이 별로 어려울 게 없었습니다. 이사님은 다정다감한 성격이었고 늘 저에게 다정하게 말을 거셨어요. 식사했냐, 많이 피곤하냐, 잠깐 여직원들하고 좀 쉬다 와라, 일 천천히 해라, 모르는 거 있음 물어봐라 등등. 제가 이 얘기를 친구들에게 했더니 다들 놀라더라고요. 그런 회사도 다 있냐고요. 그러면서 한 친구가 민영이 네가 예뻐서 그런 거 아니야? 혹시 너네 이사가 너한테 흑심이라도 있는 거 아니냐고. 아니야 그런 거. 우리 이사님이 나한테 무슨. 너네 이사 몇 살이야? 나보다 6살 많아. 결혼 안 했지? 응. 어머 잘됐다. 잘해봐 야. 뭘 잘해봐. 됐어. 저는 친구의 장난에 손사래를 쳤죠. 이사님이 다정다감하고 잘해주시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회사 상사로서 감사한 거지 이성적인 감정은 생각해 본 적도 없거든요. 그건 이사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님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입사를 하고 3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이사님이 저에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날은 회사 야유회가 있던 날이었어요. 하루 종일 바빴고 많이 지쳤는데 집에 갈 때 이사님이 태워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거절했는데 계속 권하길래 결국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배고픈데 밥이나 먹고 가자고 하는 겁니다. 저도 알겠다고 했죠. 그저 적당히 식사만 하고 가면 될 텐데 굳이 저를 데리고 비싼 레스토랑에 가더군요. 저는 좀 얼떨떨했는데
그런 저에게 목걸이를 선물하며 사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 저를 좋아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받은 저는 당혹스럽고 난감하기도 했어요. 계속 회사를 다녀야 하는데 회사 상사가 고백이라니요. 게다가 저는 이사님에 대한 별다른 마음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우물쭈물 대답을 잘 못하다가 죄송하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너무 생각지도 못했다고요. 이사님은 매너 있게 자기가 너무 섣불렀다며 그래도 이 목걸이는 일 잘하는 직원에게 주는 선물이니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좀 어색해질 뻔도 했는데 이사님은 아무렇지 않게 대했죠. 그 후로도 이사님은 저에게 여전히 잘해주었습니다. 한결같이 저에게 잘해주는 그 모습에 저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사님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귀는 동안 이사님, 아니 남친은 저에게 참 잘했어요. 저는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해서 비싼 식당에도 잘 못 가보고 옷도 늘 저렴한 보세옷만 입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여유가 있다 보니 좋은 차에 저를 태우고 다니며 비싸고 고급스러운 음식, 장소에도 많이 데리고 갔습니다. 게다가 백화점에서 제 옷이나 가방도 종종 사줬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명품 가방도 매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마치 신데렐라가 된 것 같은 기분까지 들더라고요. 아르바이트하며 늘 가난에 허덕이며 살았는데 그 남자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것 같았죠. 그래서 저도 붕 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남자가 저에게 해주는 그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너무 좋았어요. 연애 1년 반 만에 그 남자는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었죠. 막상 결혼하자고 하니 저희 집 형편 때문에 망설여지더라고요. 저희 집 형편이 어려운 데다 또 아버지가 일도 안 하시고 알코올 중독자기도 하니 어느 부모님이 그런 며느리를 반기시겠나요? 그런데 남친 어머님 아버님은 저를 흔쾌히 받아들여 주셨어요. 형편 차이가 꽤 났음에도 별다른 반대도 없이 저를 받아들여 주신 거죠. 그맘때 저는 너무 행복하다는 기분에 취해 있었습니다. 저에게 홀딱 빠진 저밖에 모르는 사랑꾼 남편, 무던하고 너그러운 시부모님과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준비하는 결혼까지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죠. 제 주변 친구들도 저한테 시집 잘 간다, 부럽다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남친이 혼자 사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고급 브랜드 아파트, 값비싼 가전 가구들, 디자이너 브랜드의 웨딩드레스와 화려한 호텔 결혼식. 그렇게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비록 그토록 원하던 연기자로서의 꿈은 못 이뤘지만 그래도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한 결혼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생각은 바로 그 신혼여행 때부터 조금씩 어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과 사귀는 동안에도 술을 마신 적이 없습니다. 밥 먹고 카페는 갈지언정 술은 따로 마신 적이 없었죠. 회식 자리에서조차 남편은 술을 잘 안 마셨어요. 술을 못 마시나 보다 했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자제를 한다고만 했었죠. 그때는 그게 좋아 보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있으셨기 때문에 술을 자제하지 못하는 남자는 최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왜 남편이 그토록 술 마시는 걸 조심했는지 신혼여행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 첫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해변이 보이는 운치 있는 곳이었죠. 기분이 좋아 술을 주문했고 남편도 그날은 거리낌 없이 마시더라고요. 그런데 분명 처음에는 가볍게 한 잔씩 했거든요. 하지만 한 잔, 두 잔, 남편은 거침없이 술을 마시고 또 주문을 하더군요. 나중에는 멈추지 못하고 연거푸 마시는 겁니다. 저는 당황해서 그만 마시라고 하는데도 남편은 기분 좋은 날 아니냐며 오늘은 좀 취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술 마시는 것도 오랜만이라면서요. 하지만 남편은 기분 좋을 정도로 취한 게 아니었습니다. 술을 계속 시켰고 나중에는 저는 안중에도 없고 술만 마시더라고요.
제가 말려도 그냥 말도 안 듣고 술만 마셨죠. 그러다가 결국 레스토랑에 있던 다른 손님과 시비까지 붙었습니다. 그 손님도 외국인이었고 남편은 꼬부라진 혀로 처음엔 영어로 싸우다가 나중에는 한국말로 쌍욕을 했죠. 저는 다급히 말렸는데 저까지 밀칠 정도로 흥분을 했습니다. 신랑이 끝에 결국 남편과 저를 레스토랑에서 쫓겨났어요. 화가 난 남편은 저것들 가만 안 둔다고 야외 테이블에 있던 의자까지 들고 덤비려던 걸 제가 겨우겨우 말렸습니다. 말리면서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전까진 술 먹은 남편을 본 적이 없다 보니 술 먹으면 이렇게까지 사람이 달라지는지 몰랐고 이런 주폭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현지 가이드에게 연락을 했고 도움을 받아 만취한 남편을 겨우 호텔에 옮겨 놓았습니다. 그날 심란한 기분이 들어 잠이 안 왔죠. 술 취한 남편을 보는데 마치 알코올 중독인 저희 아버지가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남편은 다시 제가 알던 그 남자로 돌아왔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기에 저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난 뒤 정말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어제 기분이 좋아서 너무 과음을 했고 실수를 한 것 같다. 다시는 이렇게 과음하지 않겠다면서요. 그 일은 너무 황당하긴 했지만 남편이 이토록 미안해하고 또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니 저도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여행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본격적인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과는 같이 출퇴근을 하게 되었어요. 초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남편의 문제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는 의처증 증세가 있었거든요. 제가 가령 친구들을 만나고 오느라 늦게 들어오면 남편에게는 전화가 쉴 새 없이 옵니다. 제가 무음이라도 해놔서 전화를 못 받으면 10통이고 20통이고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하기도 했어요. 제가 왜 그러느냐 그러면 우리 자기가 너무 예쁘니까 불안해서 그렇지. 세상이 워낙 흉흉하잖아. 그럽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하루는 남동생하고 통화를 하다가 방에서 나오는데 방 앞에 남편이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표정이 엄청 안 좋은 채로요. 너무 놀라서 뭐냐고 했더니 누구야? 남자 목소리 들리는 것 같던데? 라고 싸늘하게 말하더군요. 저는 황당한 기분으로 동생이라고 했는데도 폰 연락처를 보자고 하는 겁니다. 남동생이랑 통화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니 그제야 기분이 풀려 웃더라고요. 또 한 번은 친정엄마랑 친척집에 갔다가 온 적이 있거든요. 씻고 나서 입었던 옷을 세탁실 바구니에 넣어두었죠. 그런데 제가 잠깐 나갔다가 무심코 세탁실이 있는 방으로 가려는데 보니 남편이 세탁 바구니 안에 있는 제 옷과 속옷을 꺼내들고 냄새를 맡고 있는 겁니다. 어두운 세탁실에서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등 뒤로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왜 그러고 있느냐 묻지도 못하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혹시 제 옷에서 남자 향수 냄새라도 날까 싶어서 그랬을까요? 너무 소름이 돋고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남편은 저에 대한 집착이 정말 심한 편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착하고 다정다감한 사람이었고 저한테도 여전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늦게 오거나 누군가 통화를 하면 감시하듯 저를 보더라고요. 게다가 결혼하고 나서도 초반엔 약속처럼 술을 안 마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렇게 술을 먹으면 남편은 눈빛부터가 달라졌죠. 그리고 이상한 트집을 잡았습니다. 다음날 제가 따지면 남편은 미안하다, 자기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술 안 먹겠다 그러고 값비싼 선물이나 꽃다발을 줍니다. 그러면 저는 마지못해 넘어가 주는데 얼마 뒤에 또 술을 먹고 저를 몰아붙입니다. 그게 자주는 아니고 이따금씩 그렇게 하니까 더 환장하겠더라고요. 매일 술을 먹지는 않으니 알코올 중독 같지는 않은데 술만 먹으면 사람이 달라지고 남편이 너무 낯설기도 하고 그런 모습의 불안도 점차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결혼한 지 2년 정도 됐을 때인데요. 그맘때 새로 바꾼 제 폰이 자꾸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자꾸 오류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저는 폰이 이상하다고 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동생은 공대를 졸업하고 관련 직장을 다녔는데요. 기계도 잘 다루고 컴퓨터나 스마트폰도 잘 다룹니다. 동생은 업데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폰을 이것저것 뒤져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엄청 벙찐 얼굴로 저를 보는 겁니다. 누나, 왜? 누나 폰에 이런 게 깔려 있어. 뭐가 깔려 있는데? 동생이 뭔가를 가리키는데 처음 보는 어플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내가 지금 살펴보니까 스파이 어플 같은데? 스파이 어플이 뭐야? 이게 깔려 있으면 누나가 폰을 쓰는 모든 이력과 행동이 여기 지정되어 있는 메일로 가게 돼 있어.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제 폰에 그런 게 몰래 깔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 스파이 어플은 어플이 밖으로 보이지 않고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동생처럼 스마트폰을 여간 잘 다루지 않는 이상은 발견하기 쉽지 않았던 겁니다. 동생이 보여주는 어플을 보니 남편 개인 메일로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저 몰래 이런 걸 깔아둔 겁니다. 저는 기함했죠. 그 길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내 폰에 이런 걸 깔아두었냐, 미쳤느냐고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 많았어도 좋게 큰 소리 내지 않고 해결했는데 그때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남편은 처음엔 자기가 아니라고 우기다가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예쁘고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하니 늘 불안했다며 그래서 그런 거라면서요. 저는 너무 소름이 돋아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나는 당신이 의심할 만한 행동 같은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나를 믿지도 못하고 뒤에서 이런 것까지 깔았느냐. 그동안 내가 폰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 나누고 통화하고 사진 찍고 이런 거 다 뒤에서 훔쳐보고 있었던 거냐고요. 남편은 잘못했다고 했지만 남편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밖에 나갔다 온 남편은 술에 거나하게 취했어요. 그러더니 도리어 저에게 따지더군요. 돈도 없이 빌빌거리는 거 이만큼 떵떵거리고 살게 해줬으면 됐지 뭐가 불만이냐며 제가 호강에 겨운 거래요. 저는 그깟 호강 필요 없다고 했더니 눈이 확 돌아서는 갑자기 골프채를 들어 TV를 박살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남편은 괴성을 지르며 온 집안의 가정가구를 다 부셨죠. 너무 무서웠어요. 남편은 부서진 TV를 가리키며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이혼하면 너도 이렇게 만들어주겠다고.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떨렸죠. 그런 일을 겪은 저는 더더욱 이혼하겠다, 뒤도 보지 않고 이혼할 거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차를 사주겠다, 다이아 목걸이를 사주겠다 해도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그런 폭력적인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더 사나요? 그래서 제가 이혼했냐고요? 아니요. 저는 이혼하지 못했습니다. 이혼하기가 힘든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때 마침 저희 아버지가 같이 술을 먹던 지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지인은 많이 다쳤고 저희 아버지를 고소했죠. 절대 선처는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저희 남편에게도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자식인 제가 아니라 사위인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했어요. 남편도 저에게 말을 안 해서 그때까지도 자세한 사항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동생에게 듣고 나서 다 알게 되었죠. 저희 남편이 아버지 합의금도 내주고 나서서 그 일을 해결했다고요. 이혼하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남편에게 큰 도움을 받아버린 거였죠.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혼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구치소 갈 뻔한 걸 도와줬는데 그럼에도 이혼을 강행할 순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결국 이혼을 안 하게 되었고 남편은 자기가 앞으로 잘하겠다고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오히려 남편은 그런 일을 겪고 나서도 제가 이혼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 더욱 제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했거든요. 자기 기분 좋으면 다정다감하게 잘했다가 기분 나쁘면 눈빛부터 달라져서는 저한테 고함 지르고 집안 물건도 잘 부셨습니다. 한 번은 참다 못한 제가 집을 나가려고 했는데 제가 싸고 있던 캐리어를 저에게 집어 던진 적도 있어요. 제가 가까스로 피해서 다치지는 않았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혼을 했어야 했는데 결국 저는 이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남편이 친정에 도움 주는 것도 많았고 언젠가부터 저도 제 상황을 합리화하기 시작했어요. 술 안 먹고 나만 조심하면 저 남자는 좋은 남자다. 다정다감한 남편이다. 내가 심기 거스르지 말고 잘하면 된다. 나만 잘하면 된다라고요. 남편도 저에게 그 말을 자주 했어요. 본인을 나쁜 사람 만들지 말라고. 저만 잘하면 자기는 착한 사람이라고요. 저도 오랜 기간 폭력적인 남편과 같이 살다 보니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기도 합니다. 언젠가부터 남편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남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아니다 싶을 때 뿌리치고 이혼을 했어야 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었고 그렇게 어영부영 계속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헤어지지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었고 그게 너무 비참하다 보니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었어요. 돈 걱정 없이 돈 잘 쓰고 살지 않느냐. 이 좋은 집에서 사람도 쓰면서 살지 않느냐. 친정 부모님한테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 값비싼 옷에 가방에 외제차 끌고 다니며 살지 않느냐. 남들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스스로 끊임없이 그렇게 되뇌이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너무 비참하고 불행한데도요. 남편은 갑자기 본인 기분이 수틀리면 누나를 희번뜩하면서 이를 소리나게 뿌드득거렸는데요. 남편이 그런 표정을 지으면 저는 그때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의 비위를 맞추려고 했어요. 제가 남편 비위를 맞추면서 싸우는 일은 잦아들었지만 제 속은 골마갔습니다. 우울증 약과 불안증 약을 복용했고 몰래 병원을 다녔거든요. 게다가 저는 임신이 잘 안 됐고 그걸로 시부모님의 닥달과 구박도 점차 심해졌습니다. 너네끼리 알아서 살라던 시부모님이지만 제가 임신이 안 되다 보니 압박이 정말 심하셨어요. 저는 점차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생활도 5년 정도가 넘어갔을 무렵 저는 갑자기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렇게 살 수 없다 싶었고 이혼을 하자고 결심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조용히 이혼을 준비하며 증거를 조금씩 모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증거 수집하던 것을 걸리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기분 나쁘다고 깽판을 치는 걸 녹음을 했다가 딱 걸렸거든요. 남편은 녹음 중이던 제 폰을 부셔버렸고 저한테 경고하더군요. 이혼하면 너도 너네 가족도 다 가만 안 둘 거다. 내가 어떻게 할지 어디 지켜보라고요. 자기랑 헤어지면 저를 순순히 놔주지는 않을 거랍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혼하면 절대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내가 저 사람과 무사히 이혼할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싶더군요. 저는 결혼하고 5년 정도 지나고부터는 회사를 더 이상 나가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이 집에서 몸 관리하면서 애 가지는 거 준비하라고 하셨거든요. 남편도 그렇게 말하고요. 저를 집에다 올가매일 작정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더 이상 회사 일에 대해서도 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몰랐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점차 시들어가고 말라가는 것 같았고 제 인생이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껴야 했죠. 그런데 저는 그 일을 계기로 그 집에서 뛰쳐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남편이 집에 있는 서류를 회사로 가져다 달라고 했던 날부터 시작되었어요. 서류를 들고 남편 회사에 오랜만에 갔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 비서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전 비서는 싹싹하고 친절했는데 새로 바뀐 비서는 제가 이사 와이프라고 했는데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잠깐 기다리시라고 했습니다.
그 눈빛이 티커운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서류를 주고 돌아가려는데 남편이 점심 먹고 가자며 잠깐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파에 앉아서 잠깐 기다리는데 그때 찰나지만 보게 되었어요. 비서가 남편 책상 옆에 서서 업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안 보는 줄 알았던지 갑자기 남편 뒷덜미를 야릇하게 쓱 만지는 거예요. 어떻게 회사 상사의 뒷덜미를 그렇게 만지나요? 내가 잘못 봤나 싶고 너무 당황했는데 정작 남편과 비서는 아무렇지 않아 하더라고요. 둘이 뭐지? 뭔가 찜찜하다 싶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백화점 브랜드에 가서 신상 가방을 사려는데 저랑 잘 아는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이 가방 있지 않으세요? 제가요? 2주 전에 이사님께서 선물한다고 사가셨는데 하다가 직원은 아차 싶은 얼굴로 갑자기 다른 분하고 착각했다고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저는 남편이 뭔가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리고 그 여자가 왠지 그 비서일지도 모르겠다는 예감도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 저는 직접 뭔가를 알아보고 캐낼 필요도 없이 그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그 상간녀가 제발 알아달라는 듯 티를 다 냈거든요. 얼마 뒤 남편이 회식 갔다가 돌아와서 일찍 골아 떨어졌는데 새벽에 남편 폰으로 문자가 여러 통 오더군요. 저는 잠결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비서였습니다. 이사님, 잘 들어가셨죠? 저희 집에 이사님 그립톡 놓고 가셨어요. 몰랐죠? 제가 챙겨놨다가 내일 드릴게요. 그리고 선물 주신 거 고마워요. 매번 이렇게 안 주셔도 되는데. 제가 선물 인증샷 보낼게요. 하면서 남편이 선물했는지 목걸이를 착용하고 찍은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옷은 가슴이 다 파진 슬립 차림을 하고요. 그걸 보는 순간 혹시나 싶던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역시나 비서랑 바람이 났구나. 어쩐지 그 비서가 나를 그렇게 경계하더라니 싶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보통은 남편이 바람이 났다고 하면 분노를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쩌면 남편과 안전하게 이혼하고 끝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만 생각해보니 남편은 저에 대한 집착과 의심이 심한 편이었는데 언젠가부터 그 관심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비서와 바람이 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미 남편에게 질릴 대로 질렸고 그저 무사히 안전이혼만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저에게는 오히려 남편의 바람이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겠지만 그때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결혼 생활과 남편에게 지쳐 있었거든요. 저는 다음날 바로 남편에게 비서와 바람이 난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비서가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것도요. 저는 그것을 구실로 이혼을 요구할 생각도 있었죠. 그런데 남편은 제가 이혼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바로 비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잘못했고 이 여자랑은 바로 끝내겠다면서요. 회사에서도 내보낸다고 한 번만 넘어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속으로 아차 싶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이혼을 요구할 정도로 그 비서를 좋아하는 건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저한테 단박에 이혼해달라고 이 여자랑 스살림 차리겠다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여자랑 바로 끝내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계획을 좀 바꿨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좀 더 불타게 해야겠더라고요. 바람났으니 이혼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나는 이혼 못해주겠다고 난리를 치면 제가 아는 남편 성격상 오히려 그 여자랑 더 불이 붙겠구나 판단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남편에게 그랬어요. 그래, 그 여자랑 정리해. 나는 당신이랑 이혼해줄 생각 없으니까 빨리 정리해. 제 태도에 남편도 좀 놀란 것 같았습니다. 일반적인 아내라면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화를 내겠지만
저는 시큰둥해 했으니까요. 그리고 바람핀 거 걸렸으니 화가 나서 그 김에 네 카드로 좀 질러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는 딱 필요한 생활비 정도밖에 안 쓰는데 그때는 일부러 좀 무리할 정도로 지르고 다녔어요. 그리고 남편에겐 네가 바람폈으니 내가 이러는 거라고 그랬죠. 남편 입장에선 제 태도에 생각이 많아진 것 같더군요. 왜냐면 제가 너는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다. 밖에서 다른 여자 만나든지 말든지 내 알 바 아니고 돈이나 벌어와라 라는 태도를 열심히 취했거든요. 게다가 그걸론 약했다 싶었던 저는 그 여자한테 가서 깽판도 쳤습니다. 제가 악역을 자처해야 그것들이 더 불이 붙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일부러 회사 찾아가서 남편 보는 앞에서 그 여자 머리끄덩이 잡고 인연 당장 쫓아내라고 우악스럽게 난리를 쳤습니다. 그 여자는 저한테 머리채 잡히고 뜯기고 나서 남편 앞에서 가련한 척 울었더라고요. 남편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한테 뭐라고 하고요. 그 뒤로 저는 완전 미친 사람처럼 굴었어요. 네가 뭘 하고 다니던지 이혼 안 해줄 거다. 나한테 이혼 요구하면 네가 바람핀 거 온 세상에 다 알릴 거다. 나도 앞으로 막 나갈 거다 라고요. 그전까진 고분고분하게 자기 말 잘 듣던 제가 그때부터 눈이 돌아서 막 나가고 이판사판으로 나오니 남편도 질겁하더군요. 게다가 그 와중에 그년이랑 끝냈는지 그년 회사에서 쫓아냈는지 하루에도 10번 넘게 전화해서 캐물었습니다. 남편도 나중엔 제 전화도 안 받더군요. 그것뿐인가요? 일부러 술 먹고 색 난리를 친 적도 있죠. 어떻게 바람을 필 수가 있느냐, 죽어버릴 거다 난리를 치면서요. 남편은 저한테 정신적으로 문제 생긴 거 아니냐고 병원에라도 가보라고 하길래 병원은 너나 가라고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처음엔 미안하다고 했던 남편은 나중에는 저한테 진짜 질린다고 이런 미친년인지 몰랐다는 소리까지 했죠. 저는 남편만 보면 그년이랑 끝냈냐, 그년 가만 안 둔다, 억울하니 돈 내놔라 3종 세트 연보를 외웠습니다.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 남편을 질리게 했죠. 딱 3개월 만에 남편은 완전 질려서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게다가 제가 하도 그 여자를 쥐잡듯이 잡았더니 그 여자가 너무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누구 맘대로 이혼이냐 못해준다고 더 난리쳤어요. 너는 바람폈기 때문에 이혼 요구 못한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나는 평생 이렇게 네 돈 쓰며 살 거라고 했죠. 연기 공부를 한 짬바가 있어서 더욱 열연을 펼쳤습니다. 남편은 1억 줄 테니 이혼해 달라고 해서 내가 네 장난감인 줄 아느냐고 회사 앞에서 시위하겠다고 또 난리를 쳤습니다. 제가 닥달을 하고 괴롭히니 남편은 나중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어머님이 저를 찾아와서 설득하더군요. 경준이한테 얘기 들었다. 경준이가 그 비서애랑 좀 만났던 모양인데 그런데 너도 참 현명하지 못해. 제가 현명하지 못하다고요? 그래. 경준이가 잘못한 건 맞고 너 분통 터지는 것도 알겠어. 근데 너 이혼은 안 하고 싶다 했다며? 당연하죠.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줘요? 그러니까 너 이혼하기 싫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 남편을 그렇게 질리고 학을 떼게 만들어? 바람은 본인이 펴놓고 그럼 제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대해야 돼요? 아휴, 너 경준이한테 얘기 들어보니 그 여자의 머리채를 3번 넘게 잡았다며. 다음에 만나면 머리채만 잡는 게 아니라 더한 짓도 할 거예요. 나는 너 이렇게까지 지독한 줄 몰랐다. 순한 줄 알았더니. 순한 저를 어머님 아들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바람 폈잖아요. 아우, 그만 좀 해. 왜 나한테 난리니? 어머님도 아들 편만 드시려거든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저는 정말 발광을 떨었습니다. 어머님도 질린 표정이시더라고요.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당신 아들이 바람펴서 제가 변한 거다 보니 세게 나올 수도 없는 모양이었죠. 진짜 무섭다 무서워. 이렇게 하자. 둘이 이렇게 사는 거 의미 없어. 아니요. 저는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제발 진정 좀 하고 얘기 좀 하자고. 너한테도 이렇게 사는 거 좋은 거 아니야. 좋다. 우리가 2억 주마. 더 이상은 우리도 무리야.
우리 집은 무슨 대단한 부자고 아니라서 2억이면 우리한테도 큰 돈이야. 그리고 막말로 너네 애도 없고 결혼 생활도 5년 조금 넘게 살았잖아. 톡 까놓고 우리도 변호사 사서 대응하고 소송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너 2억은커녕 위자료 몇천 받고 헤어져야 될 수도 있어. 그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 어머니, 그 사람이 이렇게 시키던가요? 돈 지어주고 나가라고 하라고요? 오죽하면 걔가 집을 나가겠어. 그년한테 살러 갔겠죠. 그래, 내가 다 미안하다. 경준이 대신해서 내가 사과할게. 어머님이 왜요? 어쨌든 너네 이렇게 못 살아. 그냥 돈 받고 경준이랑 갈라서줘. 2억이면 너한테도 나쁜 조건 아니야. 애 없이 5년 살고 2억 아무리 소송해봐라. 너 절대 이 돈은 못 받아. 억울해 죽겠다고요. 그래, 미안해. 미안한데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란 말이야. 어머님은 2억 줄 테니 헤어져 달라고 애걸복걸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 정도 하고 그만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고민하는 척 하다가 어머님에게 그랬어요. 남편한테 직접 저한테 사과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혼하는 거 생각해 볼 테니 그년 집에 가서 숨어 있지 말고 제 앞에 와서 사과하라고요. 알았다, 알았어. 내가 얘기하마. 그렇게 어머님은 말을 전했는지 남편은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당신을 많이 사랑했는데 결국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좋아? 나 그 여자 많이 사랑해. 안쓰럽기도 하고. 나한테 맞은 게 안쓰러워? 그것도 있는데 그냥 당신보다는 그 여자한테 내가 더 필요한 것 같아. 저는 참담한 표정으로 이혼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고 고맙다며 돈은 엄마가 정리되는 대로 보내줄 거라고 했죠. 그렇게 저는 마지못해 해주는 척 이혼을 했습니다. 그 상간녀는 자기가 제 남편을 뺏은 양 의기양양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나도 버리고 싶었던 남편놈을 내연녀에게 버린 것이었죠. 저는 마지막까지 비참하게 이혼을 당한 것 같은 연기를 했지만 속에서는 헐헐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저 인간이랑 드디어 끝냈구나. 드디어 저 집하고 끝이 났구나 하고 말이죠. 남편이 무서워서 또는 친정 부모님이 금전 도움을 여러 번 받아서 여러 이유로 저는 이혼하지 못하고 매여 살았습니다. 이혼을 너무나도 원했지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바람이 오히려 저에게는 기회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빠른 이혼을 하고 친정으로 돌아왔는데 저희 아버지는 돈 잘 버는 남편하고 헤어졌다며 저를 나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 동생이 저희 아빠에게 정신 좀 차리라고 아빠 때문에 누나가 이혼도 못하고 저러고 참고 산 거 아니냐며 저 대신해서 화내고 뒤집어 엎어주었어요. 엄마도 제 마음고생 다 아니까 아빠한테 당신도 늙음하게 이혼당하기 싫으면 자식들한테 폐 좀 그만 끼치라고 뭐라고 하셨고요. 엄마랑 남동생이 한바탕 난리를 쳐서 저희 아빠도 더 이상은 말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혼할 때 받은 돈으로 나와서 작은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그리고 다시 극단에 들어갔어요. 생활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극단에서 연기를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누군가는 저에게 부잣집에 시집갔다가 남편의 외도로 이혼당하고 비참하게 산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에서 갇혀 지내다가 비로소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일 실컷 하고 사니까 너무 행복했거든요. 예전에는 연기자로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 막연히 불안했다면 이제는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풍족했지만 폭력적인 남편의 비위를 맞추고 눈치를 보느라 마음은 늘 불안해서 약을 달고 살았던 그때와 달리 지금은 약도 전혀 먹지 않고 있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지냅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 얼굴이 너무 밝아지고 행복해 보인다고 할 정도로요. 그렇게 이혼하고 2년 정도가 흘렀는데 저는 그때 사두어서 쭉 살고 있던 작은 오피스텔이 근처 개발과 맞물려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살 때보다 훨씬 이익을 보고 그 집을 정리했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차익이 많이 생겨 좀 더 여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그 여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남편의 주사와 폭력이 그 여자에겐 안 나올 리가 없었죠. 그 여자랑 재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문제가 되었는데 그 여자도 전 남편 돈 때문에 그냥 참고 살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전 남편 돈으로 호스트바 가고 유흥업소 다니면서 남편 돈을 흥청망청 쓰고 급기야는 남자도 만나고 다녔대요. 그 일로 전 남편과 그 여자는 폭행 및 외도로 서로 위자료 맞고소하고 이혼 소송 들어가서 법적으로 싸우고 있는데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게 이어진다고 하더군요. 그걸 전해 들은 저는 똥과 설사의 만남이구나 싶었죠. 전 남편은 이혼 소송 도중 저에게 한번 전화한 적이 있는데 식겁하고 다 차단했습니다. 그 여자랑 싸우면서 이제 와서 또 저한테 기웃거리는 것 같은데 여지도 주기 싫더라고요. 돈도 많고 다정다감하고 나만 바라봐주니 신데렐라 속 왕자님인가 착각까지 했던 전 남편. 사실은 지독한 여성 편력에 술만 마시면 주폭, 의처증에 가정폭력까지 저지르는 골고루 쓰레기였습니다. 한때 누군가가 제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구원해줄 것 같다는 착각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작은 집에 살아도 오래된 옷을 입어도 내 스스로가 떳떳하고 자유로운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제 스스로를 믿으며 제 삶을 잘 개척해 나가며 살아보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